쪽인데 이제 예전부터 이제 원자력 말고 다른 곳에 뜻이 있어가지고 미국 퍼듀 대학교에서 소위 BNCT 보론 뉴트론 캔서 세라피라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또 뭐 미국에 또 여러 의대가 있는 대학 이런 데 공부하시고 또 교수도 하시다가 이제 서울의대 방사선 종양학과로 부임하셔가지고 거기서 아주 나름대로 큰 영역을 의학 물리학자로서 큰 영역을 개척하시고 또 이제 그 융합대학원이라고 있어요. 수원에 거기 원장도 역임하시고 그러면서 이 방사선을 진단하고 치료에 이용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1시간을 다 이제 예성준 교수님이 하실 거였었는데 마침 나사에서 근무하시는 전인수 박사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전인수 박사님은 우리 아까 이제 82학번이신데 2학년 때 이민을 가셔가지고 그쪽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나사에 들어가서 뭐 여러 그 화성에 이렇게 그 로켓 보내고 그런 거 있죠? 예, 그 화상 이름이 뭐지? 뭐 큐리오시티 이런 예? 로켓 보내고 거기 방사능 전지로 이렇게 그 작동하고 그러는 거 있죠? 뭐 등등 아주 재밌는 일을 이렇게 하셨는데 마침 시간이 되셔서 오늘 예성준 교수님이 한 30분 하시고 나머지 또 한 30분을 전 박사님이 하실 건데 아마 뭐 얘기를 하시다가 보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꼭 가야 될 사람은 가고 남아있을 사람은 이제 남아있으면 밥을 사준다고 네, 그렇게 약속을 할게요. 자, 우선 예성준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해서 자, 좀 전에 소개받은 예성준입니다. 뭐 주한 교수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뭐 맨 처음에 의과대학에서 주로 일을 하고 지금도 의과대학에서 일을 하고 연구실도 의과대학에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은 주로 그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엔지니어링 중에서도 방사선 의공학 그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이오 엔지니어링, 응용 바이오 공학과를 제가 원장하면서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바이오 엔지니어링 하는 교수들을 새로 초빙도 하고 저도 거기서 일을 하면서 방사선 의공학 쪽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가만히 있어봐. 포인터. 뒤로 앞으로. 그거를 커서를 화면에 이거 왜 안 넘어가네요. 이거 커서를 따라야지. 화면하고 이거하고 안 맞아. 해봐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은 이렇게 할게요. Atomic and Nuclear Energy from Physics to Clinic.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아토믹 뉴클리어 에너지를 물리적으로 먼저 발견을 하고 그거를 이제 의료 쪽으로, 의학 쪽으로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린 데 공학 박사. 네, 공학 박사. 퍼듀에서 PhD 했으니까 같이 했잖아요. 우리 주한 교수님하고는 퍼듀에서 한 3년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용 바이오 공학과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한 교수님이나 원작과에서 주로 하고 계시는 게 그 뉴클리어 리액션을 이용해 갖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 핵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이라든지 주로 발전이죠. 발전을 해서 이제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뉴트론이 뉴클리어스하고 인터랙션 해갖고 거기서 나오는 막강한 에너지를 주로 이제
수에서 수십 매부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죠. 핵 반응이 일어나면. 마찬가지로 뉴트론은 알다시피 이제 그 언차지드 파티클이니까 쿨럼 포스를 안 느끼고 핵에 금방 접근할 수 있어서 이런 그 포텐셜을 못 느끼고 들어가서 하지만 실제로 포톤이나 일렉트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뉴클리어스하고 인터랙션 하기에는 에너지가 적고 그다음에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이니까 핵하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수십 메가일렉트론의 에너지가 필요를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비탈 일렉트론하고 인터랙션을 해서 오비탈 일렉트론하고 인터랙션 나오는 에너지들이 보통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K셀, L셀, M셀하면 거기에 뭐 골드라고 할 정도라도 한 80케브 정도니까 아토믹 리액션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수 케브에서 수십 케브 정도고 핵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수 매부에서 수십 매부까지의 리액션이 일어날 때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오더가 다른 거지만 요게 이제 발전에 주로 이용한다면 요게 이제 의학적인 진단과 치료 뿐만 아니라 사실 산업적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이 있는 분야나 저같이 이제 메디컬 어플리케이션 하는 사람들이나 사실은 아토믹 뉴클리어 인터랙션을 통한 그 에너지 거기서 나오는 레디에이션을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지 사실상 같은 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제가 오늘 이거 다 커버를 못할 것 같은데 보론 뉴트론 캡처 서러피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캔서 서러피가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아까 주 교수님도 캔서라고 하셨는데 캡처 리액션은 아니거든. 사실상 엄밀하게 피션이죠. 왜냐하면 이제 중성자가 들어가갖고 보론 10하고 인터랙션을 해서 알파하고 리튬으로 핵 분열이 일어나는 건데 근데 피션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캡처라는 말도 아니죠. 캡처라는 말은 여러분은 그 핵공학 개론에서 저기 배우셨겠지만 N 감마 리액션을 캡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보론 뉴트론 캔서 서러피라고 하는 게 맞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분 뉴트론은 항상 어때요? 뉴트론만 존재해요? 항상 감마하고 같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리액터도 그렇고 스폰테니어 피션 소스도 그렇고 어디에 있든지 뉴트론은 항상 감마하고 같이 다녀요. 그래서 뉴트론 도지매치리가 어려운 이유는 감마도 같이 있어갖고 그걸 분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분리해서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거를 믹스필드라고 하고 믹스필드 도지매치라고 하죠. 또 뉴트론이 있으면 아까도 저에너지에서도 핵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차지드 파티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믹스필드 내에서 도지매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챌린징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엑스레이 치료나 전자치료나 프로톤 치료는 굉장히 쉬워요. 단 싱글 파티클에 대해서 도지매출이 하는데 중성자는 항상 믹스드 필드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챌린징한 영역이고 그 다음에 어브리비에이션이 EPR이라고 있는데 EPR 들어보셨어요? 뭐의 약자죠? 유로피언 파워 리액터. 역시 분야가 다르니까 일렉트로닉 파라마그네틱 레조넌스 그렇죠. MRI하고 비슷해요. MRI도 레조넌스 현상을 일으키듯이 이건 일렉트론의 레조넌스. 여러분 알다시피 일렉트론도 스핀업, 스핀다운으로 마그네틱 다이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레조넌스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이용해서 스펙트로스코피를 하고 그 현상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인비보 도주 매출을 할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분들한테는 요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기로 하고 EPR 스펙트로스코피 인비보 도주 매출부터 먼저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그래서 EPR은 말 일렉트론 파라마그네틱 스펙트로스코피 for 인비보란 말은 알죠? 인비보, 인비트로하고 인비보하고 엑스비보 뭐 인슛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뭐 메디컬에서 많이 쓰는 얘기야. 인비보는 그야말로 이제 사람들, 살아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투스 도주 매출을 하는 건데 치아를 이용해서 도주 매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EPR 현상을 먼저 간단하게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이제 뭐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렉트론은 스핀업, 스핀다운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 이제 뭐 자유롭게 있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어떤 건 스핀업, 스핀 다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에너지 스플리팅이 생기는데 우리가 요거를 지만 이펙트라고 하고 요 에너지 갭에 해당하는 게 여기 걸어준 마그네틱 필드하고 G 팩터하고 퍼미어빌리티 이런 것들의 함수가 되죠. 그래서 요 에너지에 딱 맞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딱 주어지게 되면 레조넌스 현상이 일어나죠. 어디는 마찬가지네요. 우리가 크로스 섹션도 그 에너지에 딱 맞으면 크로스 섹션이 갑자기 튀는 거와 마찬가지로 레조넌스 현상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딱 흡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돼서 여기 보면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쭉 걸어준다든지 안에 맞는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걸어준다든지 하면 이렇게 레조넌스 현상이 일어나서 RF 어브저프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랬을 때 요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주는 거하고 인텐시티 흡수되는 양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요런 피크를 보이는데 요 어브저프션을 바로 우리가 시그널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그 모듈레이션 필드를 이렇게 걸어줍니다. 이거는 걸어주면 요렇게 걸어준다는 거는 요렇게 걸어주면 여기에 따른 요 어브저프션의 변화의 폭은 요 정도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걸어주면 엄청 변화의 폭이 크죠. 그렇게 결국은 이게 미분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모듈레이션 필드를 걸어줘서 그러니까 스테디하게 스위핑 코일에서 스위핑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주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딴 코일이 있어서 모듈레이션 코일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필드를 교류 필드를 걸어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시그널이 결국은 1차 미분 형태로 나와서 요 진폭을 이제 측정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일렉트론 파라마그네틱 레조넌스 현상이고 요거를 이용해서 스펙트로스코피를 하는데 도지매 추리보다는 바이오 쪽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요게 이제 옥시즌 매핑이라든지 산도, pH 매핑 이런 것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EPR 현상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방사선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방사선 선량을 잘 측정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치아는 여러분 대부분 바깥 부분이 요 NM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MR이 있는데 하이드럭식 에피타이트가 이렇게 주 구성 성분이고 이렇게 있어요. 방사선을 맞으면 CO2-라는 레디컬이 생깁니다. 프리 레디컬. 우리가 물에서도 그 리액티브 옥시전 스페이시스 생기는 거와 마찬가지로 프리 레디컬이 생기고 이 프리 레디컬은 그냥 영원히 거의 존재한다고 보면 돼요. 맞은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에 그게 이제 이게 반감기가 뭐 거의 10의 7승이요. 그러니까 맞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히스토리를 다 간직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TLD라든지 그 OSL을 차지 않고 방사선 피폭되면 얼마나 받은지 모르잖아. 그래갖고 흔히 많이 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니트로스펙티브한 도지 매출이 방법으로 가장 많이 썼던 거, 쓰고 있는 거 현재 몰라? 혈액을 채취하잖아요. 혈액을 채취해갖고 혈액에 방사선 맞으면 DNA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카운팅을 하죠. 거기에 다이를 집어넣으면 플로레센스가 나오니까 카운팅해서 하고 그걸 뭐 요새 AI 써서 이제 뭐 카운팅하는 걸 빨리 하겠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혈액은 2주일만 지나면 다시 그 본메러에서 생겨갖고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2주일, 3주일 뭐 지나고 나면 얼마 받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치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구적이야 거의.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다 남아 있으니까 이 프리 레디컬이 생기는데 프리 레디컬은 항상 언페어드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핀업, 스핀 다운을 할 수 있죠.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 갖고 도지 매출을 하자는 게 바로 이겁니다. 프리 레디컬이 있으니까. 그래서 치아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고 RF를 쏴서 고주파를 쏴서 이 증폭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 증폭이. 근데 이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0그레이일 때 이게 RI에서 레디에이션 인디우스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0그레이, 2그레이, 5그레이, 7그레이, 8그레이 하면서 이 폭이 비례하는 거를 알 수 있죠. 이게 프리 레디컬이 당연히 많을 거 아니야. 있지? 레디에이션 많이 받으면 체에 프리 레디컬이 그만큼 많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그 릴레이션십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이 앰플리튜드를 측정을 해서 물론 그 전에 이제 교정 곡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만드는 게 뭐 사실 또 쉽지는 않아요. 누가 10그레이 맞은 사람이 10그레이 한 번에 맞으면 어떻게 돼? 죽지 다. 그렇죠? 2그레이 이상 한 번에 맞으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쵸? 처치가 없으면 더군다나 5그레이 이상이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누가 이거 저기 하겠어, 그쵸? 와서 측정해 주겠어. 암만 피폭받은 사람들도 원안위에서 가서 측정하라 그래도 우리 연구실에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오라 그래도 안 와요. 그런 사람들은 강제로 오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방사선 치료받은 환자들, 토탈 바디 이레디에이션이라고 들어봤어요? TBI 환자. TBI 환자는 이제 보온메로 백혈병 환자들의 보온메로 트랜스퍼 할 때 본메로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 이뮨 시스템이 약해져, 이뮨 시스템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온몸에 방사선을 뭐 1그레이부터 한 10그레이까지 조금씩 쏴줘요. 한 며칠에 걸쳐 갖고. 그러면 그 환자들은 또 면역에 약하기 때문에 와서 잘 하려 그러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1그레이, 2그레이 정도 받고 완치된 환자, 한 3그레이 받고 완치된 환자, 완치된 환자들은 오라 그러면 자주 와. 그래도 완치됐으니까. 그렇죠? 방사선 피폭자들은 안 와. 그리고 치료 중인 환자들은 절대로 안 와요. 근데 완치된 환자들은 어렵지만 그래도 잘 얘기하면 와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이용하면, 그래서 많이 받은 환자는 12그레이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한꺼번에 안 받아요. 하루에 1그레이씩 뭐 하루나 이틀 걸쳐서 이렇게 받아서 12그레이까지 받으면 그 히스토리 치아에 그대로 남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런 교정 곡선을 가질 수 있고, 치아의 크기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걸 측정하다 보면 입안의 그 습기 정도도 다 달라요.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걸 Q 팩터라고 하는데, Q 팩터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그런 것들, 치아의 지오메트리 코렉션, 그다음에 Q 팩터를 다 보정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정확한 치아를 선량을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방사 선량을 받는 바에 따라서 미국에서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사실 1하고 2그레이 사이 정도 받으면 한 번에 받는 걸 얘기해요. 그럼 사실상 특별한 저기를 안 하더라도 뭐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2그레이 이상 받을 경우에는 간혹 이제 이게 뭐 경험적인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통해 갖고 인류가 쭉 방사선을 이용해 하면서 받았던 그런, 그다음에 뭐 후쿠시마는 아니지만 저기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다음에 체르노빌 이런 데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 통계적으로 레디에이션 에피데미올로지를 통해 갖고 얻게 된 지식을 통해 갖고 이제 얻은 지식이죠. 그래서 3에서 4그레이 받으면 50%가 만약에 아무런 조치를 않지라면 이제 50%가 이제 사망할 확률이 있고, 5에서 6그레이 이상은 언트리티드 하면 이제 사망할 확률이 많으니까 여기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량 피폭 사고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방사선 비상 진료센터는 많지 않아요, 한국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설들도 많지 않아요. 우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고,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몸에서 제일 약한 세포 중에 하나가 조혈세포잖아요, 그렇지? 본메로 쪽. 그래서 그게 먼저 다치니까 결국은 본메로 트랜스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빨리 취급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갑자기 많은 피폭자들이 생겼을 때 요런 그 선량에 따라서 피폭자들을 잘 분리할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를 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트리아지라고 하잖아요. 분류, 트리아지 목적으로 요렇게 쓰자고 하는 게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2000년대, 2010년 그쯤에 미국의 다트무스 대학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이 장비를. 미국의 이제 뭐 그 보건성이나 뭐 여러 개 에너지성 같은 데 얘기해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대략 피폭 상황에서 방사 선량을 잘 트리아지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어내는데, 비침습적이고 논 인베이시브한 그런 장비를 만들어 보자고 해갖고 미국에 있는 다트무스 대학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장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측정한 것도 있는데, 요게 이제 레조네이터예요. 조그만 코일이잖아요. 요게 치아라고 보시면 돼. 치아는 아니지만 치아에 살짝 갖다 대면 굉장히 논 인베이시브하고, 그다음에 그 인비보로 바로 할 수 있고, 그렇죠? 아까도 이렇게 피 뽑는 거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거 가서 뽑고 또 저기 하고 하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필드에서 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TLD나 뭐 OSL을 차지 않으니까 바로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거를 개발을 했고 중요한 시스템이 레조네이터 그다음에 매그넷 시스템 신호 처리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를 얘기하고 그때 이제 다트무스 다음으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서울대학교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연구실이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한국에서 첫 번째로 만들게 된 장비고 그때 이제 원안위에서 과제를 좀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한수원에서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요 마그넷이 옛날에는 국산화가 안 돼서 샀었어요. 미국에서 다트무스 대학에서 사갖고 왔는데 요 마그넷도 이제 국산화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됐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피폭당한 환자들은 사람들은 안 오니까 요거를 이용해 갖고 TBI 아까 받았다는 환자들 그다음에 피폭받지 않은 우리 학생들 대학원생들 3명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이 사람은 4그레이 받았었고 이분은 12그레이 받았고 당연히 학생들은 안 받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쵸?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그리고 이건 아까 말한 대로 캘리브레이션 커브인데 캘리브레이션 커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TBI 환자 중에서 완치된 환자들이 협조를 잘해주면 월드 퍼스트 캘리브레이션 인비보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만들 수 있는데 암만 설득을 해도 또 잘 안 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 종양내과 중에서 좀 잘하는 데가 여러분 세인트 마리 하스피탈 그러니까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에 환자가 많아요. 그쪽하고 협조를 구해갖고 좀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못 구했어요. 그래서 이게 빈 데이터들은 어쩔 수 없이 슈도 인비보 팬텀을 만들었어요. 구강 구조하고 아주 똑같은 그 팬텀을 만들고 그 안에 발치 이빨들 치과 의사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치과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발치 중에서 앞니는 구하기 힘들어요. 그쵸? 어금니를 많이 뽑지만 그래서 어렵게 구해갖고 발치 이빨로다가 구강 팬텀을 만들어서 구강 팬텀에 그러면 Q 팩터나 이런 것들은 측정해 보니까 사람들 구강이 갖고 있는 Q 팩터가 거의 비슷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Q 팩터라든지 지오메트리 코렉션을 해서 캘리브레이션의 컨피덴셜 레벨을 굉장히 줄일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측정을 한 결과 여기 12그레이 받은 사람들은 거의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온몸에 12그레이를 받았지만 이 치아 쪽은 약간 더 서피스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에스티메이션한 계산은 13.3그레이 받아야 되는데 장비로 측정하니까 12.5그레이 나와서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이 환자는 좀 차이가 많이 나. 4그레이 받은 환자는 이 치아 쪽은 약 4.4그레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7그레이 또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은 0.5그레이 뭐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0.2그레이도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상 되다 보면 이렇게 움직임이 있잖아요. 진폭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하려 그러면 좀 더 정밀한 측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사실 트리아지 목적으로는 만약에 대량 피폭 사고가 났을 때 빅팀들이 생겼을 때 그런 목적으로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센서티비티를 조금 더 올려야 돼요. 지금 뭐 1, 2, 3, 4그레이 구별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뭐 0.1그레이, 0.2그레이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센서티비티를 올리는 게 더 필요하고 그런 거는 추가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면 이제 옛날에 이제 이게 다트무스에서 사온 마그넷인데 이제 국산화했고 이때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오토메이티드 튜너블하게 디지털화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2019년이군요. 동아일보 금요일 날 기사에 한번 실렸어요. 그래서 이게 장비 개발해서 한국에서는 첫 번째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했다고 해서 신문에 한번 놨었고 사실 이거는 제가 고주파 전문가가 아니래 갖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홋카이도 대학의 히로시 히라타 교수가 레조네이터 전문가고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실제로 한 2-3달 있으면서 연수를 해서 배워왔어요. 많이. 그래서 2019년 겨울에 1월 달쯤에 시그널 나오는 거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3년만 시간을 딱 뒀어요. 원안위에서 연구비도 많이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갖고 시그널을 나와갖고 너무 기뻐하고 같이 얼싸안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 여기 있던 친구들이 2명은 박사학위 받아서 표준과학연구소에 취직해서 있고, 그다음 나하고 2명 같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디지털화돼 돼갖고 더 좋은 장비가 있고, 아까는 이제 멀티 하모닉 중에서 저기 하모닉만 썼는데 세컨 하모닉, 서드 하모닉을 쓰면 센시티비티가 좀 더 좋을 것 같고, 레조네이터도 지금은 모션 컴펜세이션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움직이면 레조넌스가 흔들려 갖고 그 프리퀀시가 안 맞아 갖고 이제 그 레조네이터가 레조넌스가 안 일어나는데, 오토 튠업을 한 그 레조네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상세할 수 있어서 튠업을 한 이제 레조네이터를 만들어서 요게 이제 조금 더 좋은 식으로 센서티비티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뭐 폴란드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제 수출할 때 같이 끼워서 팔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비상 사항을 위해서 한 대만 갖춰 놓으면 1시간에 20에서 30명을 스캔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리아지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한수원을 설득한 것도 사실 그런 내용으로 설득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거는 모든 게 다 국산화 됐어요. 지금 현재 우리 랩에서 참 어려운 고생들을 같이 해줘서 제자들이 참 고마운데, 그때 이제 믿고 따라줘 갖고 결국은 해냈어요. 이런 하드웨어 만드는 거는 저 기계과의 방영봉 교수님 좀 도와주시고 해서 했고, 결국은 이제 이뤄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연구실은 레디올로지컬 피직스 랩이에요. 주한 교수님 랩하고도 RPL인데 어브리베이션 다르지. 레디올로지컬 피직스 랩 그렇게 되고 RP랩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제가 병원에 주로 많이 활동할 때는 과학이라는 거는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사람한테 트랜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스탠다디제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이 그냥 썼던 사람 죽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거는 이제 QA도 필요하고, 어떤 치료 계획을 잘 짜서 디스커션도 필요하고, 어떤 클리니컬 트라이라는 크리덴셜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 영역에 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플라이드 바이오 엔지니어링에서는 진짜 이노베이션한 역을 많이 합니다. 아까 EPR도 사실은 뭐 원리는 다 나온 거지만 만드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플리케이션하고 만들어내는 거는. 그런 거라든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 주한기 교수님이나 심영진 교수님은 리액터에서 주로 하시지만, 우리는 레디에이션 트랜스포트를 몬테칼로를 실제로 인체나 여러 가지 의료용 장비에서 많이 합니다. 의료기기 개발할 때도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고, 기존에 만들어낸 뭐 MCMP 코드나 젠포 코드를 쓰지만,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GPU Accelerated 몬테칼로 코드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상 해보니까 CPU 베이스보다 10배 이상 빨라요. 중성자, 포톤, 감마, 뭐 일렉트론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노베이션을 해주면 이 트리트먼트 플래닝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핵심 선량 계산 알고리즘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조금 스탠다디제이션한 일보다는 좀 이노버티브한 이노베이션을 통해 갖고 가는 그런 연구들. 그렇지만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플리케이션이지 뭐 어떤 원리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건 아니죠. 사실 EPR 원리라든지 몬테칼로 원리는 뭐 다 사실 샘플링 알고리즘 다 개발돼 있어요. 사실 MCMP나 젠포는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액셀러레이션 시킬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친구들은 아카데미아나 연구소로 주로 많이 가요. 이제 대학의 의공과 교수로도 가고, 뭐 원자력공학과로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의대의 의료정보학. 요새는 AI를 지도교수보다 더 잘해. 그래서 그냥 기회만 줘요. 의료용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AI 해갖고 연세대학교 가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갑니다. 요 정도를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과 출신들이 연구소로는 굉장히 많이 갔어요. 원자력 연구소. 지금 한 연구실에 학생들이 한 15명 있는데, 원자력공학과 서울대 이제 제 후배가 되겠지. 우리 후배, 여러분 같은 선배들이 지금 한 7명, 8명 돼요. 그러니까 반이 어떤 학번에는 내가 한번 수업을 했어.
인트로덕션 투 레디올로지컬 피직스 같은 거 수업을 한번 했어요. 그게 벌써 한 4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학번 5명이 왔어. 한 번에. 그 한 명은 좀 늦게 오긴 했지만 그렇고 그 이후로도 뭐 또 김태환 학생은 좀 알려나 모르겠다. 그리고 김석진 뭐 이런 학생들이 옛날에는 잘 안 왔어요. 진짜 없어서 주로 카이스트 학생들이 주로 왔어요.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이나 물리학과 학생들이 주로 왔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이 수업이라기보다 아마 그때 다이데틱 코스 15주 강의하는 게 그때 임팩트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해 고담에 한 4명이 한꺼번에 들어왔고 같은 학번인데 군대 갔다 늦게 오는 애들 뭐 이렇게 해갖고 조금 이제 지금 현재는 그렇죠. 한 14명, 15명 중에 한 거의 반 정도가 여러분 같이 원자력이 물론 메인일 수 있죠. 원자핵공학과에서는. 그렇지. 그렇지만 또 학생들 중에는 원자력이 관심 없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갖고 의대나 여기 원자핵공학과 교수님도 그래. 얘 교수가 이렇게 학생들 데려가면 어떡하냐고. 그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가만히 두면 의대나 약대로 갈 학생들을 내가 데리고 왔다고 엔지니어링이나 물리학에 만들었다고 그래서 좋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또 그래. 사실 또 그래요. 여러분이 원자력에 그렇고 그 융합이라는 게 그래요. 융합과학이라는 게 융합공학, 융합과학이라는 게 그 융합과학기술대학에는 정보과학 융합학과도 있어. 지능정보융합학과도 있는데 거기에 전작가 출신들이 많이 오는데 전작가에서 탑하는 애들은 전작가 가요 다. 근데 융합과학기술대학은 또 전작가 애들도 많이 오는데 전기정보공학과 애들도 많이 오는데 뭐 그렇지는 않지만 또 뜻이 다르고 와서 나름대로 학문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우는 애들 볼 때마다 좋은 걸 느껴요. 융합이라는 건 사실 보면 포용이에요. 포용이 융합이지. 그렇죠. 원자핵공학과에서 아마 원자핵공학과에서 원자력을 계속 공부하면 난 이쪽으로 해서 그 의지가 있어서 계속 했던 애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나는 뭐 공부 잘하는 애들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탑하고 수석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아마 원자핵공학과 대학원으로 갈 거예요. 그쪽으로 진로를 잡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지만 또 뜻이 안 맞아서 또 공부를 또 딴 방향으로 했던 친구들 중에 의대나 약대보다는 저는 우리 후배들이 이런 엔지니어링 분야, 과학 분야에 계속 남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갖고 같이 결국은 이것도 하나로 합쳐질 거예요. 원자력이라는 거하고도. 원자력은 또 방사선 없이는 되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시는 바죠. 인턴이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다 있고 언제든지 인턴으로 오시면 돼요. 오면 뭐 일주일에 뭐 5일 있을 필요도 없고 2, 3일 정도 와서 보고 연구실에 어떤 활동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하는 연구 분야는 다양해요. 그래서 연구실도 지금 영건에 의과대학에 이제 있으니까 견무로 있고 의과대학에 원래 발령을 받았으니까 의과대학에도 연구실이 있고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있는 광교, 저희 수원 광교는 그 공간이 꽤 넓어요. 거기는 아까 봤던 EPR 장비도 있고 엑스레이 발생 장치도 있고 다양한 시설들이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 의과대학은 공간을 많이 안 주니까 아마 원자핵공학과도 그 정도 공간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넓은 데서 좀 그렇게 하고 있죠.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전인수 박사님이 이제 강의 질문이 있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메일로 하세요. 예성준 교수 쳐보면 네이버에도 잘 나오고 하니까. 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